자, 이어서 저희가 예정된 순서 우리 민중가수 손병희 씨와 진행하는 오직 손병희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손병희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근데 지금 저 예, 청와대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청와대 저분들? 앞에서 아니 그 장관 후보자 네네. 이 청문회 관련해 가지고 음, 왜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냐, 야당 얘기 안 듣고 음. 독단적으로 하냐, 또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 왜 마음대로 하냐,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사실은 우리 그 청문회가 상당히 그 발전하면서 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은 정말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음, 이런 인식이 확산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관이 될 그 대상자들 중에는 그 촘촘한 그물망에서 빠져나가기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렇죠? 네. 예, 그걸 감안해야 될 겁니다. 예, 음, 감안하고, 예. 예, 또 뭐, 사실 뭐 네티즌 수사대라고 해갖고 굳이 뭐 이렇게 검찰이나 경찰 통하지 않고서도, 네. 예, 이러저러한 정보, 개인의 전 정보가 취득이 음,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그런 걸 잘 조심을 해서 좋은 분들을 발탁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뭐라 그럴까요? 관행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살아온 세월이 그렇다고나 할까요? 음, 그것에 자유로울 분들이 별로 안 계실 것 네.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10년 뒤에 20년 뒤에 장관을 해야 네. 되니까 좀 조심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됐다. 물론 우리 국민들이 그런 공직자를 원합니다. 예, 게다가 좋죠. 그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그 잣대들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 예, 예. 네. 그렇죠. 우리나라 그런 면도 사회가 있겠죠. 매우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네. 뭐 성인지 감수성도 그렇고 음, 또 이런 그 관행과 법 이거 예. 사이에 그런 괴리도 그렇고요. 네. 분명히 기준이 달라졌거든요. 예,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청문회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직함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음, 이게 우선일 거 아닙니까? 네. 좀 아쉬운 거는 바로 그런 거죠. 누가 음, 정권을 잡더라도 이런 인사청문회 할 때는 네. 그런 것을 그 위주로 해서 얘기를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음, 지나치게 곁가지로 이렇게 흐르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그렇죠. 것 같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기자회견에서 토로했듯이 이게 여러 이제 후보자가 좋은 인재가 있어도 네, 가족들까지 뭐 다 이제 털어야 이른바 이제 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다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 그래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능력 검증은 예, 공개 청문회에서 하자, 이런 청문회 개선안까지 제안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뭐 일단락 됐습니다. 일단락 됐고 예, 박준영 예, 후보자가 사퇴를 하고 임혜숙, 노영욱 후보자, 노승 후보자가 이제 임명이 됐죠. 임명이 예. 되면서 이제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노영욱 후보자죠. 예, 노영욱 후보자가 임명이 됐기 때문에 청문 정국은 종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야당에서는 계속 이걸 물고 늘어지려고 이거를 발판 삼아서 계속 공세를 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 앞에도 그렇겠죠. 가고. 예. 네. 그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27일 만에 다시 임명이 되신 건데 네. 저는 뭐 그분이 임명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는 별로 맞지 음. 않는 거 아닌가. 네. 여야를 떠나가고 괜찮은 분인 것 같은데 왜 음. 그런가 싶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 정서와 음.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의 정서는 다르다. 즉 정치 음. 행위에 대한 정서 이게 좀 다른 거 있는데 네. 정치인들은 뭐 일상적으로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고 저녁에 가서 음. 같이 밥 먹고 단란주점에도 가고 네. 형님 뭐 이러면서 호영호재하고 그 다음날 또 싸우는 척도 하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오늘 청와대에서 격렬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것도 그냥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의 아하. 일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죠. 그러나 네. 저 같은 소심한 시민들 같은 경우는 너무 너무 싸우는 거 아니야? 너무 격렬한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생각하다가 정치에 대한 환멸 같은 거를 좀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친다는 예, 거죠. 예. 저런 모습 자체가 예, 지친다는 거죠. 예.
근데 자기들은 그게 일상이니까 그렇다고 뭐 가는 걸 수 있겠는데 시민들은 안 그러니까 네. 좀 살살 좀 해달라. 살살 좀 국민 해달라. 생각도 좀 해가면서 네. 니들 생각만 하지 말고 음. 이 시민들 정서에 주는 그런 영향도 좀 생각해주라.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저는 사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의지와 또 이 정부가 잘못된 점 비판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야외 그러니까 장외 긴급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국민의힘의 플러스가 될까? 국민의힘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뭐 동감 동의를 표할까? 뭐 이런 의구심은 좀 있어 보여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사실은 네. 지금 뭐 요즘에 국민의힘에 어울리는 스탠스는 음. 모두 모인 김에 네. 청와대에 가지 말고 음. 비행기 타고 백악관에 가서 네. 앞에 가서 백신 주세요라고 통성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만큼 네. 이번에 뭐 박지원 의원하고 또 해 가지고 갔잖아요. 백신 보릿고기를 넘겼다고 두 명의 아니, 의원이 네, 미국에 그 저 가고 황교안 씨 그리고 뭐 네. 박진 씨 뭐 이런데 특히 황교안 씨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분이 또 이제 특정 종교를 네. 이제 있는다고 되게 저기 뭐 티를 내시니까 하는 네네. 얘기인데 혹시 이분은 어렸을 때 생각이 좀 요즘 나는 거 아닌가? 어렸을 때 생각이요? 예. 네. 어렸을 때 저 기독교 교회 오빠 교회 동생이었다고 한다면 네. 그 못 살던 시절에 음. 예, 미국 선교사라던가 등등 뭐 네. 예. 당시에는 저 꿀꿀이죽이라고 해갖고 음. 그런 것도 끓여 먹고 왜 분유 나눠주고 예전에 예, 전쟁 미국이 전후에 예. 네, 네네. 아마 음. 백신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아.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던 것처럼 또 네.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었던 그런 때 어렸을 때 음. 생각이 나셔갖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가서 예. 우리식으로 음. 따지면은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뭐 차관보 그럼 국장 아닙니까? 네. 국장이면 또 뭐 그래도 그나마 좀 낫겠는데 음. 우리식으로 따지면 사무관이나 행정관 이런 사람들을 만나갖고 네. 백신 주세요. 어허. 별로 없으면 우리 동네 거만 일단 주세요. 네. 우리 표가 되는데 이렇게 읍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분이 그 우리나라 총리까지 지내셨던 분이 왜 네. 저럴까 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뭐 백신을 지금까지 확보한 것만 순차적이 특히 이제 이번 달부터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만 확보한 것만 우리 인구 숫자보다 훨씬 많은 분들을 맞을 수 있게 확보를 했잖아요. 뭐 두 배 정도 되죠? 예, 네. 뭐 2배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런데 왜 저럴까? 그러니까 옛날 진짜 어렸을 때 못 살던 때 생각해서 그때 교회에서 미국 사람이 와갖고 잘해줬던 걸 기억해서 간 거 네. 아닌가?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겠어요, 저는. 누군가는 백신 맞으러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던데.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네, 인식 수준이 그러니까 인식하는 그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지금 네,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옛날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그렇게밖에 상황이다. 생각이 안 들어요. 예, 그리고 네. 정말 이거 창피한 일이죠.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네. 저것은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 선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해야 되는 백신 것이지. 네, 확보는 지금 계획대로 되면은 진짜 많이 확보가 돼 있고 순차적으로 네, 들어온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뭐 백신이 부족하고 내가 가서 한미 동맹이 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해결하고 백신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가는 것 자체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 이건 있다는 걸 분명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희가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제 네. 5.18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5.18 그렇죠. 벌써 네, 40일주년이 됐습니다. 5월 14일. 네. 40일전이 됐고 이제 5월 14일이 오늘이고 이제 다음 예, 주 화요일이면 5.18인데 네, 손병희 씨는 어쨌든 학생 운동도 하시면서 네네, 민주 운동도 하시면서 이 5.18을 맞는 매해 맞는 감회가 네네, 좀 새롭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여러 가지 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5월이 되면. 저가 사실은 말 잘 듣는 모범생이었고 네. 나름 그 리더십 비슷한 것도 있고 노래도 잘 부르고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 필요한 음. 그런 인간형이 있잖아요. 왜?
리더십도 있고 말 잘 듣고 노래도 잘 부르고. 노래도 잘하고, 예. 뭐, 이런 이미지였대요. 뭐, 아 그래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그런 어. 이미지였는데, 예. 여기서 말 잘 듣는 거, 이것은 그 체질 수능했다는 거고, 저는 정말 그, 나라에서 하는 말 믿었고, 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의 충실한 조력자, 뭐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일순간 무너진 게 바로 이 광주 아. 때문이죠. 예.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그땐 대자보 문화였거든요. 대자보 문화. 대자보 문화라는 것은, 지금도 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때랑은 좀 네네. 많이 다르죠. 뭐 그렇죠. 대자보 양이나 대자보 내용이나 이런 게. 그렇죠. 네. 지금은 뭐 각각의 각 학교에 그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판도 있고, 뭐 개인 맞아요. SNS도 있고 네.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통로가 있죠. 네. 그때는 대자보 역할을 컸죠. 그 교문을 지나서 안에 들어가면은 벽에 네. 전지의 그 매직으로 맞아요. 주로 검은색, 파란색, 그리고 특별한 글자는 빨간색, 뭐 이런 거에다가 접어갖고 네. 길게 접어서 칸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매직펜으로 썼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그런 내용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즉 거기에 예를 들면 전두환 나쁜 놈이고, 네. 우리나라는 지금 제대로 된 자주국가가 아니고, 저 학생운동을 좌경 용공으로 매도하는데 그거 아니다. 근데 처음 봤을 때는 조금 안 믿기고, 아니 네. 이 사람들이, 이 선배들이 왜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말로만 듣던 좌경 용공 학생들이구나. 야, 정말 대학생도 무지 많다. 예. 조심해야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 예. 근데 이럴 리가 없어라고 부정을 하던 것이 마지막으로 무너진 게 네. 바로 광주였죠. 광주. 예. 광주의 그 폭도들, 빨갱이들, 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네. 황석영 선생의 대표 집필을 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고 하는 그런 5.18 당시의 그 책, 그 수기, 네. 루포 책이죠. 그 책, 그리고 이제 비디오들, 예. 택시 운전사 영화에 나오는 한스 페터 같은 분들이, 그런 외신 기자들이 찍었던 네. 그런 필름들을 몰래 그 학교 내에서 상영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상영하기 위해서 밖에는 네. 사수조들이 지키고 있었어야 됐어요. 경찰들이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예. 강목 들고 화염병 이렇게 들고 사수조들이 그 바깥에 상영하는 그 건물 바깥에 이렇게 서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세상이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체제에 순응하던 우리 학생 손병희가 왜냐하면은 달라지게 되는. 신문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물론 그때 이제 그 행간을 읽으면은 어렴풋이 알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정도의 지성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어렸으니까요. 네. 예, 그만큼 광주라는 것은, 그래서 광주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거일 리가 없는데 하면서 자각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 현대사를 공부하고 얘기하다가 마음속에 품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던가, 아니면은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면서 데모를 하던가. 어떤 분들은 공부도 하면서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네. 우리 이공대 공부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예, 광주로 인해 이제 달라진 손병희 씨,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정말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5.18에 대한 생각,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생각 많이 특히 5월에 하시게 될 텐데, 이번에 이 진상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히 이 부분을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이 총격, 그러니까 이 군인들의 총격이 사실 피해자 측에서 증언이 많이 나왔죠. 피해자 측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당시 군인이었던, 그러니까 이른바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군인들의 입에서 육성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증언들이. 정말 기관총을, M60 기관총을 옥상에 설치해서 발사했고,
또 소총에다 조준경을 달아가지고 조준 사격했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는 말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예전에 그 프로그램, 네, 네, 시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민간 버전이 된 거죠. 겨우 40년이 지나니까 40년째가 되니까 한 세대가 30년인데 음, 30년이 지나고도 상당 기간이 지금 지난 후에야 조금씩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할 수 음, 있는 음, 그런 사회가 음, 된 거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고 이제 네, 진실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고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동안은 군인들과 시민들의 격렬한 대치 속에서 네, 우발적으로 뭐 총격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네, 옥상에 기관총과 네. 조준경에다 소총을 들고 조준 사격했다는 것 자체가 미리미리 시민들을 향해서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 네, 그 당시 정호용 네, 특전사령관, 음,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공수부대들 다 모여 있는 네, 그런 특수전사령부라는 게 있거든요. 예, 특수전사령부의 이제 사령관 뭐 이런 건데 네, 정호용 씨가 정확히 1979년 12월 13일, 즉 12.12 쿠데타를 성공한 그 다음 날 네, 특전사령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특전사령관 그 정봉주 소장은 네, 진압을 하고서 예, 김호랑 소령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진압을 하고서는 그 특전사령관이 됐는데 네, 정호용이 누구냐면은 전두환의 육사 동기예요. 아, 그 사석에서는 그때 야 두하나라고 얘기했을 대통령 됐을 때도 어, 야 두하나라고 이렇게 친구로 지낸 거죠. 음, 그러니까 노태우랑 전두환이랑 친구라는 겁니다. 네, 이 사람이 그 특전사령관이 돼서 광주에 네 번을 왔다 갔다 했다는데 음, 최근에 좀 소명을 하고 있다 그래요. 네, 아,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어, 나는 들러리였다. 네, 그 내 아하, 이름으로 되거나 뭐 이런 것은 그냥 내 명의만 빌려준 거고 네, 나는 철저하게 그 명령 계통에서 소유돼 있었다. 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뭐겠습니까? 그 음, 전두환이 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네, 5.18의 오적이라고 있는데 네, 전두환 노태우와 함께 분명히 오적에 정호용이 있거든요. 음,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특전대라는 것은 정예 중의 정예거든요. 네, 일화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음, 어, 훈련을 받고서 후반기 교육이란 걸 받기 위해서 부산에 갔었어요. 네, 해운대구 반여동인데 음, 육군기술병과학교. 지금은 해운대 신시가지가 들어서 있는 그곳입니다. 네, 그것이 6주 동안 탄약 관리라는 주특기를 받아서 탄약에 대해서 배우는 교육생인 신분이었는데 그리고는 자대에 배치됐죠. 네, 그때 이제 말년 병장이 저희 구대장, 즉 저희 그 과정을 이렇게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 3년 동안 각종 병과 육해공군 뭐 경찰까지 해병대 뭐 공군 해군 네, 육군 뭐는 말할 것도 없고 어, 다 교육생 모든 과정의 교육생들 다 받아봤는데 네, 군인 중에 군인은 공수부대다. 음, 왜냐면은 그 사격장에 불이 붙어갖고 말이죠. 네, 올라가서 불을 꺼야 되는데 그 사격장에 그 산 등성이 있었대요. 네, 거기까지 제일 먼저 뛰어 올라가고 불을 끄기 시작한 게 해병대도 아니고 음, 공수부대였다는 겁니다. 물론 네,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제 다른 그 병과의 병종의 그런 분들이 되게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만큼 공수부대는 정예저 중에 정예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격수라고 한다면은 음, 그야말로 뛰어가는 사람이라도 그, 아휴, 네, 그 민간인들 그렇게 조준 사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 그리고 거기에 어, 사령관으로 있었는데 이거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라고 하는 건요. 이게 음,
전 아직도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이게 85년인가 86년인가 하여튼 80년대 중반 어느 순간에 정호영이 내무부 장관이 되었다라는 아, 뉴스를 신문에서 봤어요. 네. 그러면서 담배를 피워무는 장면이 사진으로 딱 나왔는데 음, 뭐 끊은 담배 10년 만에 다시 피다 뭐 이런 느낌. 예. 그러니까 그만큼 고뇌에 찬 아, 그걸 이미지를 구국의 만들었군요. 구국의 일념으로. 네. 근데 그 정호영 씨가 했던 말의 일말의 진실은 뭐냐면 자기는 소외되어 있었다라면서 삼허씨 얘기를 음, 했거든요. 아, 허화평, 허삼수, 허문도라고 네. 해서 제5공화국 초기에 실세 중의 실세. 여기에 음, 이제 이학봉 정도까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분들이 사실은 처음 전두환이 청와대에 가서 청와대를 그 운영을 할 때 네. 실세이긴 했어요. 음, 이 사람들이 다 했다. 네. 뭐라는 건데 그것도 일정 정도 맞는 얘기긴 하겠죠. 음, 왜냐하면 이분들은 직급에 상관없이 그야말로 그 십상시 요즘으로 따지면 십상시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음, 이분들이 언제 이제 밀려나기 시작했냐면 시차는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이철희 장영자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네,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예, 장영자라는 사람이 그 네. 이철이는 군 출신이고 장영자 씨가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음, 타고난 사교술과 네. 화술 그 어, 수완을 발휘해서 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고 그러면서 실제보다 엄청난 돈을 유통을 하면서 나라 전체가 위기에 도탄에 빠질 만큼 대형 금융사고를 냈었거든요. 네. 그때 전두환의 뭡니까 이순자, 네, 이순자의 그 막내 삼촌견 이규광이 연루돼 있다 그러면서 음, 이규광을 빨리 그 꼬리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네. 했을 때 전두환은 반대를 하고 그러나 각하 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이규광을 이제 구속시키고 이런 가운데 눈밖에 나왔고 이 음, 삼호씨도 순차적으로 밀려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아, 특히 뭐 허삼수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두환의 뜻을 거역했다. 아, 이것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정호영도 다시 불려온 거죠. 또 그러니까 즉, 그런 스토리가 있군요. 예, 네. 저는 뭐 이것은 이제 그 검색만 하면 나오는 얘기들이 모두. 예. 네. 근데 즉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들끼리의 리그에서 음, 권력에서 약간 소외되었거나 아니면은 좀 더 가까이 있었거나라는 차이 있었지만 네. 지들끼리 해먹었던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음, 그리고 전 독립운동 뭡니까 독립기념관장이었던 네. 김삼웅 선생 네. 이분의 증언에 따르면 음, 그 계엄군의 인간 사냥이 심해진 것은 바로 정호영의 뜻이라 이거죠. 음,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에 좀 권력에서 전두환의 친구들 말이야. 네. 약간 소외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던 정호영이 이 특전사령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음, 광주를 좀 더 강경하게 진압해야 네. 된다라고 떠들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그 초창기에는 사실 공수부대들이랑 그 시민군들은 투석전을 했지 총을 쏘지는 않았거든요. 음, 총을 쏘다가 나중에는 무차별적으로 지나가는 시민을 조준 사격하고 뭐 예? 그 고개 뭐 화순 고개 이런 데서 마이크로버스 민간들이 타고 있는 작은 버스를 집중 사격해 갖고 십몇 명을 사살하고 예. 이렇게 한 것은 바로 그 이 정호영 같은 강경론자들의 입김이었다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네. 어 개소리들 좀 그만하고 음, 정말 잘못한 줄 알았으면은 찌그러들어야 되는데 이분들 명예회복 해달라 그러고 또 그 불명예 제대한 거 나 네. 연금 받아야 되니까 다시 그 소명 신청하고 음, 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서는 뭐 하냐면은 그 영원한 전두환의 신복이었던 장세동 음,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특전사 전우애들이 주최한 그런 행사장 가고 부하들한테 손뼉받고 저 격리받고 이러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참 답답해지는 그 현실 여기에 네,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5.18의 그쯤에 희생 당한 우리
시민들 민주묘지에 가면은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 기념식도 사실 다 이제 공개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5월에 시간이 되거나 좀 기회가 된다면 특히 5.18을 생각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그 묘지 방문해서 묵념을 하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참 저희 좀 숙연해지는 그런 분위기고 또 한편은 분노가 또 치미는 그런 오늘 시간인데요. 여기서 예, 뭐, 예. 네, 그 와중에 또 흐뭇하다고 하나? 네, 알터니가 빠졌다라고나 할까? 음, 말이 안 되는 얘기여서 무시하고 있었지만 태극기 부대원들이 그 신봉하고 있는 네, 북한군 개입설이 이게 얼마나 개소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김명국 네네, 예, 김명국. 북한 네, 특수군 출신 김명국 네네, 씨 그동안 계속해서 북한군 개입설의 그 네, 핵심이었죠. 네, 네, 근데 이게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이번에 네네. 드러났습니다. 네, 이분이 저기 유튜브에서 네, 북한군사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는 그 정명훈 씨의 실명이라고 하는데, 네, 네, 뭐 이분이 그 자기 상관한테 들은 얘기에다 살을 보태갖고 했던 얘기를 가지고 이 확대 재생산해서 북한군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재미를 본 사람이 지만원 씨죠, 그죠? 네, 음. 북한군이 개입했다. 그렇죠. 살아있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또 김명국 네, 씨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었다. 다, 이거는 뭐 예, 근데 사실 우리 저 시청자분들 그렇고 시민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건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사실 연료 태극기 부대원들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스피커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아. 이분이 끼치는 악영향이 좀 많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거를 걸러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음. 않는다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면서 네, 정말 북한군들이 광주에 왔던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허위 정보가 계속 퍼져나가는 이런 상황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북한군이 왔다, 북한에서 뭐 사주했다 이런 것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안 나오겠죠? 아니, 나오면은 네,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음, 사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허위 조작 정보는 안 된다. 특히 그렇죠. 이번에 가짜 뉴스는 안 드러났던 된다. 네 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노래 한 곡 보고 더 얘기를 뒤에 잠깐 좀 얘기를 이어갈 텐데 어떤 아, 노래 좀 그렇군요. 준비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 애초에 제가 생각했던 순서, 노래 순서를 바꿀게요. 네, 예, 뭡니까? 3월 18일에 3월 18일에 예, 올렸던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니무리안 행진곡을 서울민주총회 예술가들, 가수, 그리고 네, 뮤지컬 배우들 24명이 힘을 합쳐서 부른 게 있거든요. 이걸 애초에 그 미얀마 시민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네, 부른 거였는데 니물리안 행진곡은 우리 광주를 상징하는 노래로 자리매김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민주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사회를 만든 것은 5.18 광주에 값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음,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을 상징하는 노래가 님을 위한 행진곡이거든요. 네, 예, 이 미얀마에서도 홍콩에서도 전 세계 민주화 투쟁이 벌어지는 그런 곳에서 니무리안 행진곡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예, 네, 요거의 연대 차원으로 뭐 우리가 불러서 미얀마에 보냈습니다만 그걸 음, 오늘 다시 한번 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그런 노래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한데 없고 깃발만 나부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사는 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네, 참 언제 들어도 좀 힘이 좀 불끈불끈 솟고 눈시울이 좀 붉어지는 이물의 행진곡 듣고 왔습니다. 자, 이게 진짜 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이나 미얀마 네. 등등 전 세계의 민주 시민들이 함께 또 부른다는 것 자체가 또 좀 대단하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Marching for Our Beloved. 이게 공식 그 영역된 예. 노래 제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거는 또 계속해서 자주 듣도록 하고요. 네. 자, 이어서 저희 이해주 선생님 얘기를 네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언론에서 시대 춤꾼이다 이런 예. 수식어도 붙이고 특히 1987년에 인상적인 그런 공연을 그 춤을 좀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의 예. 주목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백교환 선생도 그렇고 이해주 선생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뭔데? 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만 20세기를 지내왔었던 특히 민주화의 그 여정이 있었던 그런 시민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분들인데 그중에 이해주 선생 같은 경우는 네. 거리에서 저 몸짓으로 곤봉 대신 화염병 대신 예. 강목 대신 광목천을 들고서 그리고서는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춤사위로서 네. 시대를 헤쳐나갔던 분인데 이분은 사실은 한 분의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네, 시국춤을 추는 그런 그 민중 예술인, 네. 뭐 운동권 예술인, 뭐 이런 느낌보다도 일단은 기본이 위대한 예술가예요. 예술가. 예. 네, 제가 뭐 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의 전통 춤 얘기한다 그러면은 한성준, 뭐 이런 한영숙 이런 분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분들을 사사한 분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서울대 같은 경우는 무용학과나 이런 게 아니어서 체대를 들어가셨대요. 예, 거기서 이제 춤을 배우시고 예. 또 엘리트로서 좋은 조건으로 이 교수 제안을 받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춤을 추면 출수록 뭔가 어떤 한계 같은 걸 느껴서 네. 다시 졸업을 하고서는 물리대 국문과로 편입을 했다는 거죠. 뭔가 공부가 더 필요하다. 예. 예. 이분은 나중에 주역도 배우고 그러셨대요.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춤이라는 것은 어떤 네. 기능이 아니라
음. 어, 철학에 개입되는 것이고 네. 자연과 내가 그리고 우주의 기운과 내가 합일되는 이런 지점이 있는 거고 또 이분이 늘상 하시던 게 거리에서 춤을 추는 것은 내가 추는 게 아니다라는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건데 그러면서 이분이 전통에 천착을 하고 배우고 뭐 이런 와중에 원래 47년생이시거든요. 네. 47년생이니까 60년대 학번이겠죠. 근데 졸업을 하고 다시 들어가게 되면서 네. 만나게 된 인물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김민기, 아. 네, 아침 이슬 등등 만드신 네. 김민기 선생, 지하철 1호선의 김민기 선생, 그리고 임진택. 참고로 이해주 선생의 여동생 한 분이 임진택 명창이랑 결혼을 하셨죠. 아, 그러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임진택 선생은 우리나라 창작 판소리의 1세대라고 네. 하잖아요. 그리고 김민기 선생과 더불어서 마당극 운동도 하고 네. 또 무엇보다도 최희완 선생이 계신데 이분은 나중에 부산대 교수로 오랫동안 계시면서 네. 교주급으로 활동하셨어요.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쪽에 일가를 지니고 있고 네. 혼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후배들과 함께 네. 뭔가 좀 판을 만들어 가면서 길을 열어주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교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사이비 교주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교주급으로 예. 그만큼 영향이 이분, 있었다. 예. 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 두 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탈춤 한번 해보자.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탈춤 운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야. 그래서 우리가 민중문화를 얘기할 때 네. 70년대 탈춤 운동으로부터 대학가에서 탈춤 운동으로부터 민중문화가 시작이 되었다. 뭐 이런 건데 마당극을 재현을 해내고 바로 이것들을 해냈던 분들이 바로 최희완, 임진택, 김민기 그리고 이해주라는 거죠. 그 와중에 예를 들자면은 우리 보신각종 있죠? 네. 에밀레종. 에밀레종. 예, 에밀레종을 옮기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대요. 70년대 예, 초반인가. 예, 네, 에밀레종을 옮길 때 그때는 지금처럼 중장비가 발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대요. 힘들었대요. 예. 네. 예, 근데 그 우여곡절 그때 겨우 에밀레종을 메달굿으로 옮길 때 그 중장비 앞에서 길을 열어가면서 춤을 췄던 분도 이분이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20대 나이에. 그리고 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1987년 6월 항쟁 네.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노제 때 춤을 추는 시국춤으로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네, 네. 그 기억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분이 그때 비로소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지 어느 한순간 나타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예, 즉 그 예술인으로서 네. 사람들과 함께하는 역사와 함께하는 예술인으로서 몸짓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것이 네. 어느 순간 탁 터지게 된 것이었죠. 아, 이해주 선생의 역사를 저희가 쭉 이제 듣고 있는데, 예, 이게 우리 민주주의 쟁취 그 역사,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쭉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참 위대한 것은 막판에는 우리가 막판이래. 최근으로 따지면은 가장 기념할 만한 그런 이벤트라고 하나요? 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2016년, 2017년 광화문 촛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누구도 하지 못했던 네. 그리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은 연인원 1,000몇백만 명이 모였는데 네. 폭력 사건 하나 없고 촛불을 들고 이렇게 있었는데 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문화가 없었으면은 그게 가능했겠어요? 그것도 중심에 우리 손병희 씨가 있었죠. 아니면 그냥 문화에. 예 그렇다고 치고요. 근데 예.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운동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호 외치고 성명서 발표하고 네. 밖에 나가서 싸우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치 모르타르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접착시켜 준 것이 문화였던 거예요. 춤이 있었고 맞아요. 시가 있었고 그리고 마당극이 있었고 노래가 있었고 네. 그런 거였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위대한 점이고
그 힘으로 우리가 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장례식장 가갖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일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 이해준 선생님에 대한 일화요? 예. 네. 일화는 뭐 무수히 많겠죠. 무수히 많겠죠. 많고 듣고 오신 이분이- 일화가 뭔가요? 예, 뭐 시국 춤만 춘 게 아니라 뭐 예. 해외 나가서 뭐 환경회의 뭐 석상 이런 데 가서도 춤을 추시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본궤도 올랐다고 생각하셨을 때부터는 거리에서 춤을 추는 것보다 좀 더 이제 공부에 이렇게 천착하셔서 네. 승무를 또 더욱 닦아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기도 하시고 네. 또 후학을 양성하고 그러셨습니다만 1987년 겨울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네. 무슨 일이 있어갖고는 저 대학로쯤에서 종로까지 와야 되는데 행진을 네, 해야 되는데 경찰이 막고 있다 이거죠. 경찰은 요즘 같은 경찰이 아니라 마치 저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데 나오는 예. 그런 병사들처럼 생긴 그런 갑옷을 입고서 예. 그리고 뭡니까 최루탄, 곤봉, 방패 그리고 뒤에 청카바라고 해서 하얀 헬멧은 하얀 화이바 쓰고서 그러니까 청자켓, 청바지 입고서는 이렇게 뛰어다니는 무술 고단자로 이루어진 그런 소위 말하는 백골단이 있었던 그런 때였는데 그때 그 200명 정도로 이루어진 풍물패가 선두에 서서 풍물을 울리면서 시위대를 인도를 했대요. 네. 예전에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풍물패들은 나중에 트라우마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맨 앞에서 악기 들고선 하다가 이 곤봉에 맞고서 최루탄 때문에 뛰어다니고 그래서 그런 마치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후유증 겪는 것처럼 네, 이런 정도까지 있었대요. 하여튼 그런 시절이었는데 네. 그날도 풍물패 200명의 시위대를 선도하고 앞으로 걸어가는데 경찰들이 막고 있다 이거죠. 꼼짝달짝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거기에 약간 사이를 띄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경찰이 최루탄을 쏘면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 풍물패 상세가 바로 앞까지 붙었대요. 경찰들 앞에. 그래서 그야말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순간에 이해주 선생께서 네. 하얀 저고리 하얀 치마 하얀 광목천을 들고 있으면서 있잖아요. 왜 춤을 추다가 네. 광목천으로 이렇게 딱 던지는 거 있잖아요. 아, 예. 예, 이렇게 하는 거. 그랬더니 앞에 있는 정경이 화들짝 뒤로 가더래. 네. 물러나더래요. 아, 놀라서. 그리고 이제 또 춤을 추시다가 또 이렇게 이러는 거죠. 아, 조금씩 뒤로 예. 후퇴를 한 건가요? 그래서 경찰들이? 그래서 대열 전체가 예. 나중에는 성금 뒤로 물러났대요. 예. 그러니까 춤으로? 어떠한 그러니까 춤으로 수백 명의 정경대를 네. 그렇게 뒤로? 해서 대학로에서 종로까지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야, 춤이 좀 가진 힘이 좀 예. 세네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무지막지한 정경들도 물러나게 하는. 이분의 귀에 눌린 것도 있겠죠. 네. 이분이 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춤을 추고 신들린 신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표정으로 춤을 추면서 광모를 이렇게 딱 하니까 그것은 어떤 물대포도 아니고 강목도 아니고 화염병도 아니고 돌도 아닌데 네. 그야말로 비폭력 아닙니까? 예.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시민운동, 학생운동 또 여러 가지 뭐 집회나 시위가 있었겠지만은 그 중에 정말 이런 일도 있었어? 할 정도의 그런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이해준 선생님 말씀 저희가 나눠봤고 어쨌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해준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춤 또 그 열정 그런 것들 우리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손병 씨와 5.18 얘기도 좀 하면서 이해준 선생님 얘기까지 했는데요. 끝으로 들을 노래 어떤 걸 좀 준비를 하셨습니까? 사실은 그런 위대한 춤꾼, 문화예술인이 돌아가시니까 우린 또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에 그 장례식장이 있어요. 네. 그 해화동에 거기를 가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장례식장이 그 밑에 그 문으로 들어오면은 1층으로 들어가는데 위로 이렇게 회화동 쪽에서 걸어가다 보면은
그 꼭대기층이랑 맞닿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꼭대기층이 맞닿은 거기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추모제를 계속 했었거든요. 아. 11일에도 하고 12일에도 저녁에 했어요. 예. 춤이 대가답게 제자들 그리고 막판까지 몸담았던 경기 예술의 전당 예, 거기에 또 예술인들 네. 또 민족춤협회 이런 분들이 와서 춤을 추기도 하고 시인은 시를 낭송하고 그랬는데 네. 가수로서는 제가 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추모곡을 불렀는데 네. 그 중에 두 곡 중에 한 곡은 예전에 불렀던 민중가요를 불렀고요. 네. 한 곡은 고민하다가 제가 가장 최근에 만든 노래를 불렀거든요. 예. 신곡. 네. 음. 사실 이해주 선생님께서 하신 건 뭡니까? 저는 시대에 대한 호흡 그리고 위로라고 생각해요. 네. 위로. 위로. 예, 이한열 열사의 넋을 위로하는 그런 춤. 네. 그 춤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졌듯이 위로거든요. 이해주 선생님께서 지금 건강하시다고 한다면 이 시국에서 저는 누구를 욕을 하고 이렇다기보다는 네.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춤을 추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사실 저도 그런 좀 마음이 좀 있거든요. 저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런 거 애들이래. 이런 분들 예. 하는 거 보면 정말 짜증이 나요. 아. 짜증 나는데 그 대열에 동참하고 싶지는 않는 겁니다. 즉 그 앞에서 그 사람들이랑 삿대질하고 싸울 시간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지들끼리 삿대질하고 정치 행위하고 이러는 것이 자기들로서는 그 밥줄이 달린 문제겠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엔 너무 짜증이 나잖아요. 네. 당장 지금 5인 이상 집합금지 풀어야 될 텐데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저를 비롯한 네. 네. 특히 600만 자영업자들 얼마나 그렇죠. 힘들어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다고 가정을 하고 네. 그날을 기다리면서 언젠가 그날에라고 하는 그런 뭔가 좀 제 자신을 위로하는 네. 또 우리를 위로했으면 좋겠다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걸 그때 불렀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뭐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네. 조만간 이걸 가지고 저 돈 들여서 녹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그 노래를 저희가 한번 들어보면서 돈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판단도 해 보겠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좀 저기 이 더운 작업실에서 네. 제가 좀 미리 녹화를 해놓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걸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귀한 또 영상 노래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손명희 씨. 다음 주에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네. 방송을 맞아. 다음 주에는 그렇죠. 우리가 행사가 있기 때문에 행사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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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 손병희 씨와 말씀을 나눠봤고요. 끝으로 이 뮤직비디오 보시고 저희 오늘 오전 방송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언젠가 우리는 담담히 이야기하겠지. 서로를 위해 서로를 외면해야 했던 그때를 대견한 표정으로 당신을 마주하겠지. 창문 너머 우연 눈빛으로 웃어주던 날들 기억하며 랜선 넘어 못다한 얘기를 이젠 나눌 수 있기를. 마스크 넘어 못다한 노래를 이젠 나눌 수 있기를. 언젠가 우리 그날엔 그만큼 더욱 간절하게. 언젠가 우리 그날엔
가득한